네, 머니올라 오늘은 판교에 왔습니다. 코리아 바이오 파크라고 하는 곳인데요.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만큼이나 기본적이고도 또 강렬한 열망 중에 하나가 아마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요즘 K-바이오도 산업적인 측면에서 매우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머니올라 오늘은 이분을 만나러 판교에 왔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네. 교수님이시고요. 고바이오랩이라고 하는 상장사를 만들어서 이끌고 계신 분이시면서 또 얼마 전 2024년부터는 국제인체 마이크로바이옴 컨소시엄의 신규 의장으로 선임된 분이십니다. 고광표 교수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이런 분이 계셨군요. 아니, 새삼스럽게 놀랐습니다. 교수님이신데 대표님이신데 또 국제 컨소시엄의 신규 의장. 그러면 간단하게 또 자기소개를 부탁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예, 저는 지난 30년 동안 또 미생물을 좋아하고 또 미생물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인체 건강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그것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수 겸 사업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교수 겸 사업가. 그러면 제가 계속 교수님으로 일단 호칭을 했는데 대표님으로 불러드려야 되나요? 편하실 대로 해주셔도 됩니다. 네. 아니, 처음에 올 때는 교수님께서 관악으로 만나러 오라고 하실까? 아니면 판교로 오라고 하실까? 그랬는데 이제 판교로 오라고 하셔서 제가 짓궂게 관악에 계셔야 될 분께서 판교에 계세요?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유가 바로 나왔어요. 예. 자, KBS하고의 인연은 사실 머니올라 비욘드 비즈를 통해서도 이렇게 만나보고 계시지만은 원래 예전에도 이런 석학으로서 전문가로서 장영실 쇼에 나오신 적이 항생제를 있었다고 반드시 들었습니다. 복용해야 합니다.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유전자를 알아야만 한 7, 8년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예, 그때 뭐 이런 그 여러 다른 그 석학분들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그 장영실 쇼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대화의 주제는 마이크로바이옴. 예, 그 당시도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그러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네, 마이크로바이옴은 사실 아주 익숙한 개념은 아니거든요. 대중적으로. 네. 오히려 대중들은 뭐 프로바이오틱스, 뭐 유산균 이런 거는 굉장히 익숙해졌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개념은 조금 생소해서 교수님께서 하시는 일로 아까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해왔다. 어떤 거고 그리고 미생물이라는 또 큰 개념에서 보면은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기본적인 설명부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지구상에는 이제 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의 주인은 사실 우리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훨씬 많은 수의 또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들이 실질적으로 지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이야. 예, 어떠한 생태계 안에서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하고 있고 또 미생물의 어떤 유전체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의 합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사람 안에 있는 또 사람 표면에 있는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는 그래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는 그러한 학자이자 사업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국제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컨소시엄의 신규 의장으로 선임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우리가 지구 환경에서도 예를 생태계에서도 이 미생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이제 환경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저희들은 인체 질병의 약 90% 이상이 우리 몸에 존재하는 미생물 총과 그 이러한 미생물의 역할에 굉장히 좌우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과 원인 규명과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는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는 학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규 의장님이 대한민국에서 나왔다는 거는 뭔가 되게 가슴 설레고 자랑스러운 일인 거죠. 좀 부끄럽습니다. 아, 정말 쑥스러워하시는데 예. 보니까 내년에 중요한 행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예.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예, 내년 6월에 행사를 하고요. 전 세계에서 한 1,000여 명 이상의 이런 과학자들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모여서 서울 코엑스에서 관련된 학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셨던 교수님의 어떤 선배 교수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 가운데 노벨 생리학상의 최종 후보자에 드셨던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러한 그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돼서는 2008년도에 미국의 이제 NIH를 중심으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라는 굉장히 큰 대규모의 그러한 그 기획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그러한 2008년도부터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에 몇 단계에 관련을 해서 지금은 이제 산업화의 이제 초기 단계에 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그 모멘텀을 주신 분과 그러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워싱턴 의과대학의 제프리 고든 교수라고 계십니다. 네, 그러한 분이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데요. 작년에 이러한 그 노벨상 이 후보로 강력하게 예측되는 그러한 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 분야네요. 그러면 그렇죠. 2008년도부터니까 지금으로는 뭐 대략 그 뭐 17년 정도 네, 네. 20년이 본격적으로 아직 안 돼. 20년이 안 된 그러한 연구 분야이고, 노벨상이 실질적으로 인정되고 또 과학적 학술적으로도 인정되고, 또 최근에 노벨상 관련된 그 수상자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 이러한 학술적인 연구 업적이 실제적으로 산업적으로 트랜슬레이션이 되면은 좀 더 학계에서도 빠르게 인정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신약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이 상용화가 된다면 아마 뭐 이런 시기에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에서 노벨상이 받으실 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겠습니다. 네, 노벨상도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에서 나올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교수님 뵙기 전부터도 조금 공부를 해서 알게 됐고, 사실은 이 비욘드 비즈 촬영 전에 교수님의 강의를 살짝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한마디가 히포크라테스가 했다라는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이었어요. 예. 어떤 의미로 쓰신 말이었을까요? 30년 넘게 이쪽 분야를 연구하고 있지만, 그 과거 제가 학생 때는 이제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아버지다. 맞아요. 단순히 어떤 교과서에서 이제 암기하고 네. 그렇게 그리고 이해하려고.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라고 많이 알고 그렇죠. 있잖아요. 의사 되기 전에 선서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아버지답게 그러한 굉장한 그 의학의 식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질환은 장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기원전 5세기에 그 당시부터 그러한 구체적인 어떤 분자적인 기전이나 그러한 과학기술의 발전 단계가 아직 지금 현대와 같이 이러한 기술 단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전이나 작용 현상들을 설명하지는 않으셨지만은 그러한 개념적인 그러한 이런 그 질병에 관련된 현상은 이미 예측하고 그러한 식견을 가지고 계셨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이라는 거를 그 당시에 개념으로 알 수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현미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론 무언가가 부패하는 걸 보면은 대략의 개념은 있을 수 있겠지만 미생물과 연관지어서 장을 생각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미생물과 연관지어서 장을 생각되진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히포크라테스 께서는 이러한 미생물이 질병도 일으킨다는 그러한 개념도 있으셨고요. 그 당시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현미경이나 다른 분자생물학적인 기술이 발달되질 않아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거나 데이터로 확인은 못 하셨지만, 이러한 현상적인 또 역학적인 그러한 자연 현상을 보심으로써 미생물이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는 건강한 사람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개념은 이미 확립하셨던 걸로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까 자기소개에서 또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 교수님께서 미생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처음 들어봤어요. 미생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 미생물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미생물이라고 하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박멸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많은 99%의 미생물들은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많은 이로운 역할들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태학적으로도 이러한 생태계가 유지가 되려면 이러한 서클 오브 라이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러한 순환 활동이 이루어져야 돼서, 원이라고 하는 거는 굴리면은 지속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화살과 같은 거는 시작과 끝이 있는데
미생물이니까 지구 환경을 원으로 만들어주는 물질 순환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생태학적인 중요한 역할도 하고요. 저희 라이언킹이 생각납니다. Circle of Life. 그렇죠. 예, 예. 그 아빠 사자가 네. 그 아들 사자에게, 아기 사자에게 정말 중요한 철학적인 개념을 그 당시에 교육한 걸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그 Circle of Life의 중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주인은 사실은 인간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미생물인 측면도 더 크다고 그렇죠. 말씀하신 예.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의 여러 가지 밸런스를 유지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많은 역할들을 사람 세포보다 많은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살면서 그러한 역할을 대신해 주는 그러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미생물의 어떤 역할이나 효용이나 효능을 조금 연관시켜서 인간이 더 건강해지고 질병과 질환을 예방하는데 좀 이용해보자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교수님께서 또 연구하시고 계신 분야랑도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 그 IHMC 학회 자체가 그러한 것을 시작으로 이루어진 학회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한 HMP라고 하는 큰 연구 컨소시엄과 유럽과 기타의 지역들을 중심으로 한 메타잇이라고 하는 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조직들이 실제 국제 마이크로바이옴 학회를 만들었고 그것들이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큰 연구 컨소시엄의 목적은 그 당시만 해도 이러한 그 우리 몸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어떠한 종류가 있었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뭐 차세대 유전자 분석 기술이라든지 다양한 그동안에 나왔던 이러한 그 컴퓨테이션 이러한 기술들, 생물 정보학적인 기술들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개발이 되었고 그 이후로 우리 몸 안에는 어떠한 미생물이 존재하고 어떠한 유전자가 있으며 어떠한 대사 활동과 면역 활동들을 조절하고 인체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러한 분자 기전학적인 연구들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교수님은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대표님이시기도 하고 그러시다 보니까 약간 뭐랄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신성과 대화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부터 좀 땅으로 내려와서 네.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쉽게 얘기하는 게 건강해지려면 요구르트를 먹고 그렇죠? 그리고 뭐 낫또도 먹고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는 뭐 한국인이 건강한 거는 김치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또 요즘 사람들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공복에 유산균 섭취를 하는 거를 뭐 일상화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이런 트렌드는 이것도 사실 최신 트렌드거든요. 특히 유산균을 먹는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90% 이상의 질병이 이제 장하고 연관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대한 하나의 그 발육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장이 발육이다. 예, 거기에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때 되면 식사를 하고 그거는 발육이 어떤 영양 물질을 적당한 시간에 제공해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 몸의 장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미 어떠한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거는 이런 미생물 실험에서는 접종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접종되어 있는 미생물이 있고 적당한 이런 그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배지를 제공해주는 큰 발육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발효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굳이 여기서 발효되지가 않고 우리의 장에서 발효되지가 않고 외부에서 발효된 것들을 일부 섭취해서 건강에 유용한 물질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발효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지구 환경 자체가 멸균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구 환경 자체가 여러 가지 많은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있고 어떠한 대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음식 같은 거를 일단 저장해 놓고 우리가 섭취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효된 음식을 먹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효된 음식을 먹는다. 네. 그러면 저희들이 생활 속에서 어떤 나의 장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또는 나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 중에 한 노력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한 것들은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갑자기 신성께 너무 쉬운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마이크로바이옴,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도 유산균, 효소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과연 다르고 일반인의 수준에서도 그래도 뭔가 이런 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장에는 뭐 10,000종 이상의 그러한 그 미생물이 존재하고 있고 뭐 100조 개 이상의 미생물들의 수와 300만 개 이상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미생물 총과 유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유용하게 그리고 유익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미생물의 일부를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거는 과거부터 우리가 이제 발효 음식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이러한 그 우리 몸 안에서의 어떤 발효보다도 외부의 식품이나 이런 곳에서 발효가 되어 있던 걸 섭취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그 살아있는 미생물로서 우리가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이러한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명칭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들이 많은 그런 그 일상에서 섭취하는 그런 유산균이라고 볼 수 있죠. 유산균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의 극히 일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유산을 만드는 그러한 미생물, 락토바실러스라든지 뭐 비피도라든지 이러한 미생물을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이제 유산균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다른 종류의 유용한 물질을 만드는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사슬 지방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가바라든지 이러한 우리 몸의 면역이라든지 또는 뭐 뇌 건강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물질을 생산하는 미생물들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또 통틀어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명칭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바이오틱스를 어떤 식으로든 뭐 건강기능식품의 형태로도 좀 섭취를 하려고 하고 또 그럴 경우에는 뭐 되도록이면 공복에 섭취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뭐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건 또 왜 그런 거예요? 뭔가 미생물적 특징과 연관이 있을까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살아있는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까지 이제 살아서 도착해야 되는데 뭐 프로바이오틱스를 산업적으로 선택을 할 때 물론 뭐 산의 저항성이라든지 저희 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pH가 2 정도 될 정도까지 굉장히 강산입니다. 그리고 장까지 갈 때는 거기에 담즙산 같은 것들이 있는데 또 많은 미생물들이 담즙산에 또 취약해서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외부에서 섭취하는 그러한 그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서는 위와 장을 거쳐서 뭐 소장과 대장에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살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봐서 그런 공복에 섭취를 하고 어떤 적당한 기간에 섭취를 하는 그러한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게 또 이제 많이 알려지면서 세분화되고 있는 뭐 유산균만 해도 구강 유산균, 뭐 여성에 특화된 유산균, 다이어트에 좋은 유산균, 뭐 장 건강, 면역력 이렇게 특화되고 있는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하나로 묶을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산을 생성하는 그러한 미생물을 유산균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것들이 뭐 락토바실러스라든지 비피도박테리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인데 또 이러한 미생물은 굉장히 환경에 적응을 잘해요. 그래서 이 장에 적응을 잘하는 유산균은 장에 정착을 잘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강이나 이런 곳에서 유래된 미생물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은 구강의 어떠한 특정한 환경 조건에서 적응이 잘 돼서 구강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그러한 뭐 나쁜 균들, 예를 들어서 뭐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라는 충치를 일으키는 균들이라든지 다른 거기서 나오는 바이오필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치석을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염증을 일으키는 그러한 미생물들을 조절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그 여성의 질 같은 데에서도 그 가장 많이 유산균의 포션이 높은 곳이 바로 여성의 질인데요. 그거는 락토바실러스가 약 70% 이상의 전체 균총에서 락토바실러스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유산을 생성함으로써 pH를 낮추고 다른 그런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들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각각이 존재하는 구강이라든지 장이라든지 여성의 뭐 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각각의 환경 조건 그리고 영양 조건 이런 거에 따라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체 부위에 따른 역할과 최적화된 미생물들이 각각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산균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절대 아니고 각각 다 다른 역할을 하고 조금씩 다 다르네요. 그렇죠. 그 절대 같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사람 같으면 이제 저희 종이 이제 호모사피엔스는 99.9%의 유전체가 동일하거든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락토바시러스 플란타늄이다 이러한 같은 종이라 한다 하더라도 미생물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대략 한 80%의 유전체가 동일하고 나머지 20%는 굉장히 많은 그러한 유전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과 저는 유전체가 99.9%가 같은데 왜냐면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산균은 같은 종이라고 해도 차이가 많아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유산균이 미생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미생물이고 미생물의 종을 결정하는 그러한 뭐 이 기술은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과 같은 고등 동식물들을 결정하는 그러한 이 카테고리하고 좀 다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이러한 사람들은 다 우리 호모사피엔스 같은 종이지 네. 않습니까? 근데 고등 동식물들의 그 기본적인 종의 분류는 어떤 섹슈얼 리프로덕션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종의 기본이거든요. 이제 코끼리의 자식은 코끼리가 되고 사자의 자식은 사자가 되고. 근데 이제 이 미생물은 이제 이분법으로 분열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게 어떻게 같은 종으로 분류를 할까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과학자들이 좀 인위적으로 종의 기준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류의 그 근본 자체가 같은 유산균이라 한다 하더라도 매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미생물을 건강에 활용하고 계세요? 실생활에서. 뭐 예를 들면 유산균을 섭취하실 수도 있고 유산균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종류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모르는 뭐 그런 걸 또 이렇게 복용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게 혹시 있으시다면 비법을 좀 공유해 주세요. 일단 그 요새는 상당히 많이 일상화가 된 것 같아요. 유산균을 섭취하는 그러한 점들이 특히 각각 그 같은 유산균이라 한다 하더라도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지고 다른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잘 증빙이 되고 실험적으로나 아니면 동물 실험이나 또 인체 실험에 있어서 그러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생리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유산균을 선택해서 매일 복용하는 것이 장 건강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전체의 우리 장뿐만 아니라 인체의 모든 90% 가까운 질병들을 조절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면역력을 향상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면역력을 향상시켜 줄 수도 있고 또 그 면역이 너무 과민한 그러한 특히 뭐 염증성 장질환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면역이 너무 활발해 가지고 장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좀 조절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장뿐만이 아니라 뭐 피부라든지 또는 심혈관 계통이라든지 또 심지어 최근에는 뭐 장내축에서 뇌질환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양한 질환들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도 또 드려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그런 뭐 프로바이오틱스 관련한 제품들이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지? 또는 가격이 너무 낮은 거를 했을 때 혹시 싼 게 비지떡이 아닐까라는 우려도 드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혹시 그런 좀 기준도 교수님께 여쭤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뭐 이러한 그 미생물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같은 종이라 한다 하더라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과학적으로 잘 증빙이 된 그러한 이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식품 관리를 하는 이제 식약처의 입장에서는 어떤 유산균이 수를 주로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아주 안 좋은 독성 물질이 있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식약처죠. 거기 어떤 유용한 것을 질병이 건강에 좋은 도움이 되는 것들을 물론 인정하는 그러한 이런 그 규제도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우리 국민 건강이 안전해야 되는 게 큰 목적이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술을 조절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섭취할 때에는 어떤 기능이 증명이 된 이런 실험적으로라든지 뭐 동물 실험이라든지 인체 실험에서 기능이 증명이 되고 어떤 특정한 기능들이 증명이 된 그런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균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몇 마리가 아니라? 그 균주에 이제 뭐 수도 일정 부분 작용은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 어떠한 균주가 들어가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 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드시는지는 얘기 안 해주셨어요? 저 매일 섭취하고 있습니다. 공복에 매일. 예. 나이가 이제 들어갈수록 또는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아침에 뭐 화장실 갈 때 뭐 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가지시고 그리고 장 활동이 조금 나이가 들수록 둔화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중장년층 이상 되시는 분들을 상대로 이게 조금 더 의미 있는 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쭤봤습니다. 예. 네. 젊은 사람들이야 사실 뭐 유산균 없이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도 먹어도 좋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죠. 건강은 젊을 때부터 유지를 해야죠. 아, 맞아요. 예. 산업화의 초기 단계다라는 말씀을 쓰셨거든요. 그거는 무슨 뜻인가요?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부터 쭉 시작이 왔습니다. 그 초기에서는 어떤 질병을 목적으로 진행이 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떠한 미생물이 있는 건지 그리고 미생물의 유전자는 뭐가 있는 건지 어떠한 역할을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것들이 쭉 처음에 진행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질병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다음에 많은 대학, 연구소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것을 산업화하는 목적으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연구뿐만이 아니라 그 단계에서 이제 개발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최초로 CDI라고 하는 클래스룸 데피시트 인펙션이라고 하는 그 질환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이 최초로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에 의해서 생기는 그러한 리스크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으로서 미국에 1년에 한 4만 명 정도의 이제 사망자가 생길 정도로 특히 해외에서는 아주 심각한 특히 이제 원내 감염이죠. 병원에 뭐 기본적으로 치료받으러 갔다가 어떻게 보면 암은 치료했는데 이런 감염 질환에 의해서 사망할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최초로 나와서 기본적인 화학요법에 비해서 매우 좋은 효과를 증명을 해서 미 FDA에서 신약으로 최초로 나왔고요. 그 외에도 실제로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해서 다양한 만성 질환들 또는 급성 질환들을 치료하는 연구와 또 산업계에서는 그것을 신약으로 트랜슬레이션 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스크 테이킹을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는 이유도 그러면 그런 신약 개발이 목표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한 30년 넘게 미생물 연구를 했는데 초기에는 교수도 제가 한 20 몇 년을 했습니다. 국내외 대학을 통틀어서 23년 정도 됐겠네요. 23년을 이제 교수 생활을 했는데 초기에 이제 제가 연구할 때에는 많은 교수들이 이제 뭐 한국 교수나 미국 교수나 연구비를 되게 열심히 씁니다. 왜냐하면 모든 연구를 할 때 이제 슬프지만은 이제 돈이 없으면 연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연구비에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연구를 수행을 해서 논문을 쓰고 그것들을 학회에서 발표하고 또는 저널에 퍼블리시를 하는 그러한 과정이 반복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논문을 써서 좋은 논문을 내면 그 다음에 이제 펀딩 받기가 좀 쉬워지고 이것들이 어떤 사이클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뭐 10여 년 동안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교수님 사이언스 뭐 우리가 얘기한 네이처 모든 과학자들이 내고 싶어하는 저널들이죠. 근데 거기에 냈다 하면은 그 학회에서 하고 일부의 이제 소수의 전문가들이 뭐 서로 좋아하고 칭찬하고 그렇죠. 대단하다.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만족을 느끼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위 그 트랜슬레이션 돼서 사람들한테 어떤 그 베네핏을 주기 위해서는 그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랜슬레이션이라 하면 그런 어떤 학계로부터
약간 사람들한테 정말 실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실사구시라고 한다고 볼까요? 그래서 그러한 뭐 학자들 사이에서 아니면 뭐 최초로 발견했다고 해서 자긍감과 또 그것들이 가장 좋으면 이제 노벨상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거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트랜슬레이션 리서치도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고. 페이퍼로만이 아니라 그렇죠. 실제로. 예. 그게 이제 뭐 10년 전에 제가 그 고바이랩을 창업한 이유고, 이러한 이 아카데미에서 연구하는 뭐 물질이나 또 기전들이 실제적으로 산업화가 되려면 많은 단계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임상 실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얼마나 안전한지 동물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봐야 되고, 또 임상 1상, 2상, 3상을 비로소 거쳐야만 실제로 사람에게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진 약으로서 처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FDA의 승인을 받게 되는 것들이죠. 이러한 긴 과정이 뭐 거의 한 10여 년 정도 거치는 과정인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사람에게 유용한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류가 여러 방면에서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사실 K바이오도 인정을 많이 받고, 뭐 거기서 우리가 주식의 어떤 종목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뭐 요즘엔 알테오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사업이 좀 더 목적이고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바이오 업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바이오랩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제가 느끼기엔. 모든 사업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돈을 버는 게 목적이죠. 돈을 벌어야만 이제 사업이 유지가 되고, 또 더 많은 뭐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또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교수로서의 뭐 삶이나 사업가의 삶이나 뭐 슬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는 펀딩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돈은 중요하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신약을 뭐 지금은 이제 추진하고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특허가 만료된 약들을 많이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베스트 인 클래스라고 하죠. 좀 더 나은 그러한 약들, 네.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 좀 더 경쟁력이 있는 약들을 만들어서 제공하거나, 기본적인 신약 개발의 인프라를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역할들을 많이 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또 제조업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조 공정 프로세스, 그다음에 신약 개발에 필요한 임상들을 제공함으로써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많은 교수로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네. 사실은 저는 다른 방면에서부터, 다른 디렉션에서부터 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달라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에서 연구를 하면서 이러한 유용한 물질이 나오고,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기전이 발견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개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독성을 보고 뭐 임상 1상, 2상, 3상을 뭐 통해서 약으로 가는 이러한 그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역할들을 할 수 있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공정, 제조, 그리고 빠르게 패스트 팔로우로서 갈 수 있는 이러한 디렉션으로부터 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기업들도 있고, 또는 그냥 연구자로서 일단 매우 특화된 그러한 것에서 새로운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리고 가고 있는 바이오 벤처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 강의 들었던 것 중에 이것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창업을 통한 기술의 완성 과정이다. 교수님 지금 하고 계신 일, 바이오 벤처 일이 결국은 창업을 해서 어떤 기술을 완성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더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거죠. 물론 돈 버는 게 중요하지만 그 위에 있다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이제 그러한 기술의 완성에 부과돼서 따라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교수나 이제 학자로서 가는 거 보면 기초 연구를 통해서 어떠한 특정한 기전과 유효 물질을 발견하고, 논문에 퍼블리시하고, 학회에 발표하고, 이것들이 이제 계속적인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은 실제로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은 아닌 거죠. 매우 작은 전문가 집단에서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근데 거기서 나오려면 이제 특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기술의 독점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약을 허가해 주는 그러한 규제 기관에 따르는 프로세스들을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약은 가장 첫 번째가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효성이 있어야겠죠. 네.
그러한 프로세스를 따라감으로써 실질적으로 실제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약을 만든다. 이것들이 기초 연구에서부터 시작돼서 약을 만드는 단계까지가 기술의 완성이라고 보지 않나. 교수님 그럼 어떤 약을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주로 많이 포커스하고 있는 거는 면역과 이 대사, 뇌질환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면역 관련돼서는 면역의 과다한 것을 억제하는 자가면역 질환 관련 것도 하고 있고, 또 면역이 이 부족한데 많이 높여져서 암 같은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항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력을 보니까 2014년에 고바이오랩을 창업하셔서 예. 2020년에 이제 IPO를 하셨더라고요. 상당히 빨리 이루어진 과정이라고 저는 느꼈는데 맞나요? 뭐 빠른 편이죠. 예, 뭐 그런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운이 좋았다로 운이 좋았던 것 같다. 교수님께서 교수만 하셨을 때와 사업가를 병행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하고 이 사업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영역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달라서 이러한 것들을 처음에 보고 그리고 적응하는데 그리고 많이 배우는데 뭐 어려움이라기보다는 그거를 배우면서 되게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교수로서 있다가 뭐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비로소 이 세상을 알게 됐다. 뭐 그렇게 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가들은 이게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시작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충분히 저는 뭐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예. 몰라서 오히려 용감했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예. 교수님 혹시 뭐 교수님을 따라서 보면서 이렇게 또 창업을 꿈꾸는 그런 바이오 벤처의 유망주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저는 뭐 거기에 대한 뭐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창업을 해서 가고자 하는 교수들은 저는 뭐 기본적으로 매우 용기 있고 앞으로 뭐 저 험난한 길도 있겠지만 뭐 또 가끔씩은 되게 즐겁고 기쁜 일도 있으니까 뭐 권장하고 싶은 그러한 길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바이오 벤처는 이 창업자의 모든 짐을 맡겨놓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이제 그러한 창업자한테 맡겨요. 그렇죠. 예. 외국 같은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나 이러한 그 VC들이 어떤 보드를 만들고 이사회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 창업자가 이제 들어와서 그러한 조직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한 것보다는 창업자한테 맡겨서 가는 거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비즈니스의 조직이라든지 관련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좀 인프라를 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러한 시스템을 모르고 그냥 창업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나중에 지내다 보면은 이러한 모든 짐이 내 어깨에 달려 있구나. 거기에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성향에 따라서 그런 조직들을 만들어서 바이오 벤처를 육성하는 것, 부가적 시스템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좋은 순간이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어떨 때 좋으세요? 일단 뭐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 뭐든지 이제 뭐 등산도 굉장히 할 때 힘들지만 정상에서 이렇게 밑에 보면은 너무 뿌듯하고 좋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어떤 마일스톤이 만들어지고 하면은 그 과정은 힘들지만 또 즐겁고 또 그 다음 것들을 계획하고 가고 있고 뭐 그러한 것들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로서 했을 때는 어떤 사회적으로 좀 격리돼 있어서 뭐 격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성안의 영주? 성안의 영주 같은 그런 느낌? 성안의 예. 영주. 이거는 뭐 얼마나 이 와일드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직종들이 이 사회에 필요하고 역할들이 중요한지를 전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있다가 사업을 하면서 내가 기본적으로 봐왔던 다양한 직종들이 이래서 필요하고 이들의 역할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프리시에이션 같은 것들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고바이오랩이 넥스트를 볼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동력이 필요하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이 학문의 어떤 매우 중요한 필드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바이오의 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마치 이제 미생물이 진화를 하듯이 마이크로바이옴도 진화를 하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옴의 기술의 진화, 어떤 트렌드의 진화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러한 진화의 단계를 거쳐서 또 다른 넥스텝으로 가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시는 거예요? 저희 고바이랩이 가장 프론트 러너가 되고 싶은 그런 당연히 세계를 무대로. 그렇죠, 물론이죠. 예. 예전에는 그냥 한류 하면은 당연히 문화만 생각하고 뭐 엔터테인먼트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뷰티로 오고 그 다음은 바이오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K-바이오 측면에서 세계적인 패권 국가로 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바이오 산업이 우리나라에 뭐 아주 매우 좋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런 기업들도 프론트너로 좀 나가고 있지만은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자세히 보면 매우 좋은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신약 개발에 놓고 보아서는 바이오 벤처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매우 영세해서 기술 이전으로서 글로벌 기술 이전 큰 제약사들 뭐 파이저라든지 뭐 GSK라든지 네. 뭐 노바티스라든지 이러한 그 제약사들이 기술 이전을 하는 어떤 바이오 그 산업적인 생태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하지만은 뭐 길리아드 같은 그러한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뭐 바이오 벤처에서 시작을 해서 초기에도 거기도 뭐 기술 이전을 했겠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기술 이전을 받는 회사로 글로벌 제약사로 성장한 그러한 바이오텍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회사들이 좀 많이 나와서 지금은 연구 개발에서 뭐 임상의 어떤 중간 단계에서 기술 이전을 하는 회사지만 우리나라에서 향후 뭐 기술 이전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약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그 회사들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바이오랩이 그런 회사가 돼서 그걸 보고 많은 기업들이 따라가면 좋겠네요. 그 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일도 많겠죠. 근데 이 회사는 어떤 법인으로서 이제 계속 뭐 진화한다고 보고 그것에 씨앗을 뿌린 파운더도 있지만 그것을 계속 발전시키고 이 산업들이 뭐 진화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각각의 어떤 창업자나 또 중간에 어떤 임직원들은 그 당시에 어떤 소명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바이오랩의 대표님을 배웠지만은 이 고바이오랩의 또 자회사로 위바이옴이라는 회사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회사가 조금 더 익숙한 소비자들한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 위바이옴을 자회사로 만들겠다라는 것도 역시 대표님의 결정이었겠죠? 예, 위바이옴은 저희들이 한 3년 전에 설립을 했는데 저희가 고바이랩과 이마트하고 같이 조인트로 만든 회사입니다. 용산에 회사가 있고 또 전북 익산에 산업 생산 설비가 구비되어 있는데 근데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오랜 기간이 걸리고 식약처에서 그 따라야 하는 그 룰들을 가가지고 약을 만드는 일은 많은 자본과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분야가 또 다른 그러한 신약 개발과 또 다른 특징이 굉장히 컨슈머 비즈니스에 빨리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의 니드가 저희도 있었고 또 이마트도 있었기 때문에 JV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이 5년, 10년 후에 어떤 약을까지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당장 컨슈머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로서 건강기능식품의 전문 회사로서 위바이옴을 3년 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경우에는 컨슈머 비즈니스 소비재로 사업화하는 거에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왜 그런 거예요, 교수님? 특히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몸에서 유래한 거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일단 그 저분자 화학 물질의 신약이라든지 항체 기반 신약 같은 것보다는 적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체의 몸에 존재하는 공생 미생물에서 유래된 물질이라든지 나온 대사 산물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안전성 이슈도 없지만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에서 나와서 장 건강을 유지해주는 건강기능식품도 있을 수 있고 피부 마이크로바이옴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화장품 같은 것도 또 연결될 수 있고 이런 컨슈머 비즈니스가 다른 신약에 비해서는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접목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지금의 이러한 컨슈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산업물이 있다면 조기 사업화를 하는 것도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에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렇게 대표님을 뵈면은 뭔가 보여주세요. 제품이라든지 서비스가 이렇게 브랜드라든지 여기는 이렇게 랩을 보여주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고바이오랩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품, 제품 이런 거는 지금 현재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저기 그 액체 질소에 보관돼 있죠. 그걸 보여드릴 수는 없고. 액체 질소. 그 액체 질소가 언젠가 예.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는 상용화 돼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생산 시설 같은 곳에도 또 보관돼 있고 개발 단계가 끝났을 때에는 그것들을 이제 크게 불려서 이제 산업화로 가겠죠. 궁금하네요. 교수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이거는 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게 되신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 그 서울대학교에 재직이 시작한 게 2005년도부터 있었어요. 근데 교수는 보통 한 7년마다 한 1년 정도 연구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제가 이제 보스턴에 있는 이제 브로드 연구소라는 곳에 연구년을 갔습니다. 브로드 연구소는 그 MIT의 이제 바이올로지와 컴퓨테이션 그리고 하버드의 이제 메디컬 사이언스를 접목해서 만들어 놓은 그 캔달 스퀘어에 있는 연구소인데요. 브로드 연구소가 사실 휴먼 지노 프로젝트도 이끈 메인 연구소였고, 그다음에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의 주요 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브로드 연구소에 가서 그 연구자들하고의 교류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직 논문에 발표되지 않았던 연구 결과들을 같이 보고 어떠한 연구자들이 하는 것들을 보는 매우 좋은 아주 유익한 연구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사실은 제 사무실하고 몇 안 되는 그 홀 밑에 몇 분에 있는 그 친구가 갑자기 바이오텍에 간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교수로서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좋은 연구소에서 쟤는 왜 갑자기 바이오텍에 왜 가냐 좀 의아했거든요. 근데 그 바이오텍이 사실은 지금 새로 나온 그 세레스라고 하는 그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이 산업적으로 관심도 있고 그게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그렇죠. 트랜슬레이션인 거죠. 그 연구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트랜슬레이션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론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왔을 때 국내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보고 고민 한 1년 정도 한 다음에 2014년도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대에서 시작하신 9년 만에 이제 창업까지 하게 된 것이었군요. 그리고 교수님은 보니까 서울대학교에 기부도 하셨더라고요. 놀랐습니다. 그때 이렇게 코로나 시기였는지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네. 얼굴이 막 다 드러나지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기부하신 것도 되게 네, 선한 부끄럽습니다. 영향이요.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머니올라 비욘드 비즈의 시그니처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교수님의 행복에 대한 가치관이랄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저는 그냥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모든 사람이요? 예, 이게 행복을 모든 사람이 추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나라가 이제 굉장히 가난한 상태에서 지난 산업화 이루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선진국이 됐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제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되게 목적지향적인 이것들 달성하고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때로는 그 목적지향을 위해서 과학적인 이러한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좀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좀 들면서 보니까 그렇게 목적지향적으로 과학적으로 살 필요가 있겠나. 다양한 삶의 방식도 있고 한데 그냥 어떤 목적지향적인 걸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즐기고 그 다음에 결과 같은 경우에서는 최선을 다했으면은 그거는 마음을 편안한 행복을 갖고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행복되기는 쉽지 않겠죠. 그리고 행복하게 느끼는 거는 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한다고 하면은 과정은 굉장히 힘든데 올라갔을 때 또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마다 본인이 추구하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냥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수님 진짜 너무 건강해 보이셔가지고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고맙습니다. 특별히 신경 쓰시는 게 있으신지. 저는 제가 고등학교 적성 평가를 했는데 1등이 사실 군인이었어요. 1등이 군인이요? 2등이 과학자였어요. 저도 굉장히 의외였는데 근데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거든요. 네.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매일매일 또는 일주간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일단 생활의 리듬을 계속 규칙적인 생활하면서 리듬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그 리듬이 깨지면 좀 어렵죠. 예, 근데 어려운데 그런 리듬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는 게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건강의 비결이라고 할까 봅니다.
그 요즘 사람들의 되게 고민 중에 하나가 어디까지 인공적인 노력을 가미할 거고 어디까지 자연의 섭리를 따라갈 거냐. 그거를 예쁘게 늙는 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저는 현대인의 상당한 챌린지라고 생각해요. 뭐 그거는 각각 개개인이 또 자기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젊어 보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 젊고 이쁘게 보이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게 가장 그분들이 행복한. 행복하니까. 예,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런 것보다도 뭐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또 그런 과정들에서 나오는 어떤 기쁨을 찾겠다. 그거는 뭐 그걸 찾아들이고 어떤 이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는 삶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 옵션들이 있고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위바이옴 같은 경우도 그 선택지를 넓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선택을 하려는데 뭐 초이스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좋지는 않겠죠. 근데 그러한 선택 중에 하나가 됐으면 그리고 선택을 한 것을 뭐 후회하지 않고 굉장히 그 사람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면 그거는 뭐 큰 보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석학으로서 또 사업가로서 내년에 치르시는 국제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컨소시엄 잘 치르시고 신약 개발의 꿈도 꼭 뚜벅뚜벅 이루어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장영실 CEO에 이어서 머니올라에서 또 이렇게 비욘드 비즈로 뵙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교수님. 네,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네, 네,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미노코카시나 라크로스피레스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한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을 통해서 이러한 그 과한 면역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39조 개의 그 미생물이 우리 몸에 살고 있어요. 단순히 거기에 이제 존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된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인체의 뭐 대사, 면역, 발달 이런 관련된 인체의 기본적인 생리 활동과 유지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우리의 장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